연초가 되면 늘 그렇듯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특히 보험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근 보험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지갑과 또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 복잡한 숫자랑 용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딱 꼽으라면요. 저는 부조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부조하여 네. 보험사들이 언제든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문이 그 누구보다 좁고 깐깐해지는 거죠. 바로 이 넓은 입구와 좁은 출구라는 부조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입구, 좁은 출구.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험사 입장에선 당연한 전략 아닌가요? 일단 고객을 유치해야 하니까요. 이게 왜 지금 소비자한테 특히 더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그게 그냥 영업 전략의 일부로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보험사들이 이제 정교한 데이터랑 법원 판례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데이터와 판례라는 무기요? 네, 그걸로 그 출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넓은 입구로 들어갔다가 좁은 출구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그 좁아지고 있다는 출구, 즉 우리 돈과 직결되는 보상과 보험금 지급 기준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보험 이야기인데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입원하는 거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기사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가 깐깐해져서 11년간 1조 원의 진료비가 줄었고 덕분에 1인당 보험료도 2만 6천 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물론 보험료 인하 효과는 긍정적이죠. 불필요한 의료 쇼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목이나 허리를 삐끗하는 단순 염좌 진단만으로는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됐고요. 잠깐만요. 나이롱 환자를 막는 건 좋은 일인데 정말 아픈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경계가 좀 무언 것 같은데요? 바로 기왕증이라는 개념에서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기왕증이요. 네, 기왕증. 즉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을 보험사가 이제 현미경처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가령 평소에 허리 디스크가 약간 있던 사람이 접촉사고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럼 보험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환자는요? 환자는 사고와 내 지병이 무관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불리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부러진 팔 치료비를 깎는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질병과 사고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해내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무기입니다. 와, 결국 정말 아픈 사람까지도 혹시 나도 꾀병으로 오해받는 거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걸 증명까지 해야 한다니. 이런 엄격한 기준이 법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의사가 수술을 권하고 보험금도 나온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사 제목만 봐도 황당한데요? 네, 갑상선 결절 수술을 받은 환자 26명 전원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26명이요? 전원이요? 네, 전원입니다. 이 판결은 보험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법원은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기준인데요? 환자들의 결절 크기가 2cm 미만으로 작았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사전 검사 없이 당일 진단 후에 바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사의 소견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아니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선생님, 이 수술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가요? 객관적인 근거를 대주세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에게 더 이상 병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제 수술하면 보험금 나온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이 수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다른 병원의 2차 소견을 구해본다거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검사 기록지를 꼼꼼히 챙겨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 맞는 게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TV를 켜면 가입은 그 어느 때보다 쉽다고 광고하잖아요. 이런 것도 묻지 않고 가입된다고요. 이 간극이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넓어진 입구의 함정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출구가 좁아질수록 입구는 더 넓고 화려하게 꾸미는 법이죠. 보험 가입과 해지, 이제 그 넓어진 입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요즘 암, 치매, 3대 질병을 하나로 이렇게 광고하는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뭐랄까 짬짜면 보험 같은 건데요. 여러 개 따로 들 필요 없이 하나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또 어떤 보험은 최근 입원 이력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현대해상, 한화생명 같은 대형사들이 이런 통합 또는 초간편 상품을 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무척 편리해 보이는데요. 편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 보장을 하나로 묶은 짬짜면 보험은 구조가 복잡해져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있기 쉽습니다. 불리한 조항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상품은 암 진단 시, B는 뇌졸중 진단 시 남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둘을 합친 C라는 짬짜면 보험은 암과 뇌졸중 둘 다 진단받아야 납입을 면제해준다는 식으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 비교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럼 입원 이력 하나만 묻는 초간편 보험은 어떤가요? 부모님 보험 알아볼 때 이런 상품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초간편 보험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쌉니다. 숨겨진 위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릴 의무 위반이나 기왕증을 문제 삼아서 지급을 거절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아, 가입할 땐 하나만 물어봐 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한다고요? 네, 가입할 땐 질문 하나만 해놓고 보험금을 줄 때는 소비자의 과거 병력 전체를 샅샅이 뒤지는 거죠. 결국 가입은 간편하게, 보상은 까다롭게 라는 넓은 입구 좁은 출구 전략의 전형입니다. 편리함에 눈이 멀어 덥석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유행이 있습니다. 7년만 내면 10년 뒤에 원금의 124.8%를 돌려준다.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 광고 정말 솔깃합니다. 은행 적금 이자율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 숫자만 보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124.8%냐 123.5%냐 하는 1% 남짓한 수익률 비교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약속한 돈을 줄 수 있는가? 즉, 회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망하면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법처럼 어느 정도 보호해주지 않나요? 왜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그건 최악의 경우에 원금을 일부 돌려받는 수준이지 10년 뒤 124.8%라는 약속된 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게다가 이런 상품은 대부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매우 큰 저해지 환급형 상품입니다. 7년을 채우기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깨면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질 수 있죠. 와, 단기 저축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은 묻어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접근해야 하는 장기 상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온통 함정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좀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소식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거나 우리 집에서 샘물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일상 속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가 모바일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을 출시했는데 꽤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보통 집주인만 드는 거 아닌가요? 저처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많은 분들의 오해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세입자에게 더 절실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세탁기 호스를 잘못 연결해서 아래층에 수백만 원의 피해를 줬다면 그건 집주인이 아니라 내가 물어줘야 하거든요. 이 보험은 판매 수수료가 없는 다이렉트 상품이라 보험료도 합리적이고 화재뿐 아니라 동파, 누수 같은 실생활 위험을 집중 보장해주니 공동주택에 사신다면 꼭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더 받게 됐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1% 올랐다고요. 네, 이번 달부터 바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1% 인상률이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 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또 하나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많은 분들은 이제 내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모두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인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압류 금지 한도가 확대됐다는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건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채무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와, 250만 원이요? 네, 기존 185만 원에서 65만 원이나 올랐죠. 또 가장의 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사망보험금 역시 1,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한 뼘 더 넓어진 셈입니다. 250만 원과 1,500만 원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선 수영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넓히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꿀팁 같은 정보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모두 내줍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세금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혜택도 있었네요. 이건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복으로요? 네. 재난이나 대중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심지어는 개물림 사고까지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저도 오늘 끝나고 바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합천군, 밀양시 같은 지자체들이 은행과 손잡고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신용보증기금에 재원을 출연해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니까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지자체의 금융상담창구를 통해서 지원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기사들을 종합해보니 처음에 말씀하신 넓은 입구 좁은 출구라는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가입이라는 정문은 초간편, 통합보장 같은 말로 활짝 열어뒀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으러 가는 후문은 법원과 심사기관을 통해서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게는 스스로 현명한 문지기가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입의 편리함이나 124% 같은 높은 환급률 숫자만 보고 덜컥 문을 열어줄 게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즉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데이터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데이터를 무기로 출구를 막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변화는 결국 데이터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데이터 전쟁이요? 네, 보험사들은 어떤 수술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게 가장 이득인지, 어떤 고객이 가장 위험한지 정교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이 데이터 전쟁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입 전에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이나 민원 발생 건수, 재무 건전성 같은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이 불평등한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